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연결합니다. 화상 연결돼 있고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코너마다 이렇게 첫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부터 또 하반기부터 이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비교하면 매매 거래량이 22.4% 감소했다고 하네요. 네. 앵커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저 때문인가요? 아니겠죠? 그렇진 않고요. 뭐 시장 환경이 변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국토교통부 그 주택거래 매매량 보니까 41,700건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에 53,700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22.4%가 감소가 됐고요. 이것을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그때는 96,600건 정도가 됐었는데, 와. 그거 이제 동기랑 비교를 하면은 한 54%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많이 줄었네요. 네, 이게 2013년 7월에 한 39,600건 정도 되니까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수도권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같은 경우도 16,200건이니까 전월에 21,500건 대비해서 24.9%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역대 최소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달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94건이 기록이 됐어요. 네. 2006년도 이제 통계 작성 시작하고 나서 최소 거래량이 지난 1월 1,080건인데 그거 대비했을 때 3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이게 얼마나 적으냐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도 1,000건은 넘었거든요. 1,160건 정도가 됐는데 그거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달 매매 거래량은 뭐 지역별로는 뭐 용산이나 중구, 성동구 이런 유명 지역들도 뭐 10건도 되지 않고 한 자릿수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는 거니까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왜 절벽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알 것 같은 거래량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는가? 이게 좀 의문인데 뭐 잘 모르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냥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거래량이 줄어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지적하신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가장 공감들을 많이 하는 그 가격,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하죠. 이게 네. 상당히 누적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 산하의 주택금융연구원 자료에도 보면은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 지수가 182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이 최고치인데요. 이게 와. 182 정도 된다라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역시나 집값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제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 구입을 하고 원리금 부담하는 그 지수거든요. 이 지수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커지는 건데 이게 지수가 100이면은 본인이 그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소득의 25%를 쓰는 건데 거의 아까 200 가까이 된다라면은 본인이 그 부담하는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한 절반 정도 가까운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그 대출 규제도 있었죠. 또 네. 기준금리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시장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뭐 관망세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뭐 최근 들어서 주택을 많이 사지 않으려고 하는 거래량하고도 연동이 되는 게 그 5대 시중은행에서도 가계대출 잔액이 1월 달 이어서 2월 달까지 감소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고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거기에 금리에 대한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들이 또 선거를 앞두고 나서 지금 당장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음.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크게 세 가지 짚어주셨죠.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규제가 대출 금리도 오르고 다양한 규제들이 심했고 마지막으로 곧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많이들 거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좀 단기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저번에 생생경제에 짐 로저스 씨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 뒤에 외국인이 네네. 영어로 해서 좀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어려워서 듣다가 저희가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네,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짐 로저스 씨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버블이 이제 곧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자산을 좀 줄여야 한다는 말을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 절벽,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국인께서 국내 이제 부동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뭐, 외국인께서 다양한 해석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집값 상승하고 매물 기금 때문에 네. 집을 구매하는 패닉 바잉 사례도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런 충동 구매를 한 주택 매수자가 미국에서도 4명 중 3명이 집을 산 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라고도 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코로나19 이 대유행이 집에 대한 그 수요를 좀 자극을 했었고, 또 미국인들 음, 같은 경우도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야외 활동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뒷마당을 원하는 그런 집들을 사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있었고요. 또 짐 로저스 말고도 또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아마 기업일 거예요. 진로 네. 그룹이라는 곳. 그곳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75% 정도가 자신이 그 코로나19 때 집을 산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 설문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만큼 음, 그 코로나19 때 참 여러 가지 뭐 공항 매수 같은 게 주택에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이런 거래 시장이라는 게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임대 시장도 있는데 이런 그 거래 절벽들이 이 임대 시장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그 자료들 봐도 전월세 거래량이 1월 대비해서 16% 정도가 또 줄었고요. 또 네. 서울의 중랑구 빼고는 24개구가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버린 거거든요. 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계 그 대출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집 사는 그 수요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제 DSR 규제가 또 확대가 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라든지 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네. 그런 분들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그냥 갱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절벽들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뭐 거래 물량에서 뭐 반등은 하겠지만 얼마만큼 또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영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음. 아무래도 대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추이를 좀 더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이 또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래서 이렇게 연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한 2030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비쌀 때 가격에 상관없이 패닉 바잉을 했던 그때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들 자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아마 뭐 개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로 나와 있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일정하게 좀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했다라는 음, 생각들은 지울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항 매수 패닉 바잉의 그 시기가 뭐 작년 하반기 소위 말하는 가장 높다라고 인식되는 그 작년
매입하신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 뭐 한 1, 2년 전에 매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에 대한 그 부담감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닉 바잉이 멈추려고 한다라면은, 결국은 그 받아줄 수 있는 수요들이 일정하게 있어줘야지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렇죠.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닉 바잉, 좀 집값이 부담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또 시장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면 패닉 바잉이 아니라 뭐 소위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는 뭐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한계 MZ 세대들이 그 산 주택들, 그 아파트나 뭐 다른 부류의 주택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낮은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또 지방의 뭐 경쟁성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금리 인상하고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하면은 패닉 바잉에 이어서 패닉 셀링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뭐 자산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기술적인 반등 외에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 아닌가, 뭐 이렇게 네. 시장 환경이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보도를 보다 보면 요즘은 뭐 시가보다 뭐 몇 억을 싸게 내놔도 안 팔리더라라는 기사들도 몇 번 접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패닉 셀링이 약간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 현실화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주택 가격을 내놓는 사람들은 뭐 패닉 그 바잉을 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위주의 상품들이 시장에 네.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 뭐 6월 1일 과세 그렇군요. 기준일도 있고요. 또 작년에 주택을 매집을 했지만 뭐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 대한 세금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에 대응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 분들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선 음, 전에도 3억, 뭐 수억씩 떨어지는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대선의 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그 본인의 그 상한 능력하고 뭐 조세를 담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행동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순서가 좀 지나가고 나면은 그 패닉 바잉 하셨던 분들의 순서가 다가올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은 패닉 바잉, 아니다. 예, 그분들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자산 규모를 좀 슬림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또 어느 정도 또 매각을 해서 또 소위 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그런 물량들도 있는 거니까, 약간 혼재되어 음. 있는 상황이긴 해도 지금의 물량들은 다주택자 물량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다양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매매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대출 규제가 풀려도 난 안 사겠다, 난 못 산다 하는 뭐 그런 여론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제 더 이상은 부동산이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여론인 걸까요? 근데 환경은 그렇다라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고 해도, 집값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대출이 규제가 좀 풀리고 상환 가능한 금액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고점이라는 인식들이 시장에 높은 상황에서 네.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원리금 그 균등 분할 상환해서 대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 대출 규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강해서 각 대선 후보들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90이다, 뭐 80이다 계속적으로 상향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좀 받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거기에 뭐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있다가 이전 세대들이 집을 사서 그것을 뭐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노후 자금을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젊은 사람들하고 또
그 패닉 바잉 하신 분들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젊은 계층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주택 구입을 나서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사전 청약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뭐 주택 공급 활성화 또 용적률 인상을 통해 가지고 뭐 주택을 또 공급하겠다, 신도시에 또 공급을 하겠다,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신호를 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화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그 부동산하고 경제는 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공급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도 또 상승하는 상황에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음. 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30년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에 대한 뭐 본인의 자산 스케줄이라든지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런 뭐 자금 운영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좀 2030 세대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2030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도 좀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확실히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2030들이 청약으로 몰리진 않을까요? 청약으로 몰리는지는 글쎄요, 안 몰릴 수도 있을 거로는 보여지는데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 경쟁률이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서울도 네. 제가 알기로는 한 5분의 1로 줄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쟁률이. 음. 거기에다 청약의 가점도 예전에는 뭐 50점, 60점 고가점자들만이 청약이 당첨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10점대를 기록하는 그런 그 경쟁률 가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그렇군요. 10점대면은 뭐 1인 가구들도 도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점이 돼버리는 음.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네, 저도 열심히 넣고는 있는데 네. 이런 근데 청약 수요 이 네. 청약이 수요가 몰릴 수 있으려면은 그 뭐 시장에서 고분양가라고 평가되는 것으로는 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시세보다 확실히 좀 저렴해질 그런 상품들 위주로 그좀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청약 수요들이 이런 가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아까 주택 가격에 대한 고점이 있었고 네. 또 그 대출 그 금액, 그 대출 금리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대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지난 이후에 좀 저렴한 그 분양가에 그 분양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오는 그런 분양 상품, 청약 상품이라고 하면은 인기가 높을 것 같고 이것을 좀 음. 벗어나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정 지역들이나 지방권 또 수도권에서도 일부분 그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벗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춘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맞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청약시장은 뭐 인기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상품에 따라서 청약 시장도 좀 어떻게 작용할지 다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바닥 부동산 도시화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